강의 듣는 분이 이제 물건을 찾아와가지고 그 물건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 분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주동인데 지금 매각 절차 이제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2018년 11월 12일 1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날 11월 14일 5시까지 이렇게 기간 입찰이죠. 기간 입찰. 이렇게 기간 입찰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이걸 기간 입찰. 국면에 이렇게 다 기간 입찰이 거의 뭐 99%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보고서 분석해 보면 되죠.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 어떤 물건을 분석하든가 이렇게 부동산을 볼 때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이제 다른 데가 있고 물건 분석할 때는 정말로 집중해야 돼. 현장 납사 가서 물건 조사할 때도 정말로 집중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냥 잠깐 이제 파는 순간 놓쳐버리는 경우가 지나쳐가 버리는 게 물건들 많아.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권리 분석도 말이에요. 이 서류로 권리 분석은 서류로 하는 거랑 현장 답사에서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류로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현장 가서 이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부동산 위치라든가 이거 현황을 갖다가 보는 건 왜냐면 생물이잖아요. 부동산은 이제 생물이에요. 생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름에 같은 데 보면 생선을 바닷물에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죽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금방 시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직된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경직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하는 이 소프트웨어만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시간을 많이 투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물건을 누르니까 보면 집이 이렇게 허접하죠.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잖아요. 응?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본 상태에 이 사진만 봐서는 이거 들어가고 싶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사진이 잘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진을 물건을 보려면 이렇게 453-6이죠. 항상 이 물건이 사진이 아닐 수도 많아요. 이 물건 번호가 몇 개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뭘 보냐. 이 송죽동 453-6번지 사진하고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하고 일치하는지를 꼭 봐야 돼. 잘못된 경우 많아요. 이게 등기부에 있는 내용하고 저거랑 다르다고 편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보면 여기에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더 사진을 좀 켜볼게요. 여기서 긴장 안 하고 잘하죠. 응? 여러분은 이 강의도 하고 이 카메라도 맞추고 뭐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를 보면 여기에 물건 번호가 몇 번이냐면 453-6이면 물건 번호 1번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감정평가에서 물건 번호 1번을 이제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물건 번호 1번이죠. 요 정도 위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요게 요렇게 요 들어가서 앞에 집이 있고 들어가서 두 번째 집이죠. 그러면 1번 사진이 어떻게 되는가? 집의 그림을 사진 한번
보면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건가? 그렇죠. 기호 1번이면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듯이 이 사진이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진하고 여기에 있는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하고 어떻게 전혀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감정평가서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물건은 이것이 아니고 3층짜리 다가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건 세부 정보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수정 전, 수정 후가 나오죠. 수정 전을 보면 본권 권리 신고한 임차인의 서류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본권의 권리 신고, 배분 요구 없음 권리 신고한 임차인이 서류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권리 신고한 날은 조한범이가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2006년 3월 6일 날로 해서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자 수원 권선신협은 채권액이 없음을 신고했어요. 이 채권 신고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보죠? 이 내용을 잘 안 봐, 이거. 여러분 매각물건, 경매에서도 매각물건은 잘 안 보죠? 이거 보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이건데 이거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채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식상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돼요, 안 돼요? 에? 된다고요? 대답이 없으면 된다고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원 권선신협, 요거는 수원 이상한 게 자꾸 떠요. 수원 권선신협. 이 근저당권은 무효요.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수원 수원 권선신협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 들으신 분들 좀 미안하게 됐네. 이 화면을 켜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다 이게 정확하게 FM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근저당권자가 권선신협은 채권이 없음을 이렇게 수정전에는 이 수원 권선신협 채권이 없으면 이게 안 써 있었어요. 이게 안 써 있다가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잘 아는 줄 알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수원 권선협 분양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이제 복사를 해준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는 뭘 보냐? 압류 재산 정보를 눌러봐요. 누르면은 이게 요거는 이 부분은 임대차 내역이에요. 이 부분은 등기부 현황이죠. 등기부 현황.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 얼굴도 좀 보고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좀 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이 수강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 또 얼굴 보여주면 또 민망할까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화면을 돌려가지고 더 돌려야겠나? 그래서 자 보시면 더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만 보고 옆에만 보이죠? 앞에 분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를 보면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인데 이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아무래도 요 근저당권이 요 근저당권이 2009년 7월 13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대항력 없고 이 사람도 대항력 없죠. 왜냐면 7월 13일이니까 이 사람만 대항력이 있어서 이 조합무 3,500짜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 소액 임차는 최우선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미배당 생각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못 받을 거 최우선 배제 받고 나면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인수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 근저당권자가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어떻게 했어요? 2011년 1월 17일이니까 이걸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수할 금액은 얼마냐? 이와 같이 3,500만 원 하고 5천만 원. 그리고 이 안승순이 같은 경우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가졌죠.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그야말로 이거예요. 2011년 1월 17일 날 말소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이 배당금을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인수를.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응?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짜봐가지고 내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응? 어렵지 않죠. 응? 지금 권리 분석은 빨리 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갖고 따지느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대항력 있죠? 이거니까. 그러죠? 다 대항. 입찰 정보를 누르면요.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 이게 공매재산 명세서가 뭐냐면 경매로 따지면 매각물권 명세서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매각물권 명세서는 이제 심장과 같은 거예요. 경매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장군이 사령관 있죠? 명령 내리죠? 전쟁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할 때 매각물권 명세서 안 보면 공매도 마찬가지. 이거를 안 보고 하면 이거가 잘못됐다.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를 갖다가 공매재산 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서 그 매각물권 명세서를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고. 자, 여기를 누르면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명세서 인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명세서 인쇄를 하도 요걸 누르면 인쇄를 하든가 열람만 하든가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라는 하는 게 인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람하면은 이와 같이 소리가 나오죠. 이거를 인쇄하고 싶으면 요걸 인쇄를 하면 되는 거고 인쇄하고 그냥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끝나고 나잖아요. 이러면 끝난 적 천만의 말씀은 이거는 다음 장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요 뒤로 앞으로 가기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 장을 꼭 봐야 된다. 또 앞에 거를 볼 때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잘 됐죠? 항상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배분요구 종기가 2018년 4월 23일인데 이 앞에 거는 뭐냐? 현황조사관이, 공매도 현황조사관이 있어요.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내역이에요. 조사한 내역들을 해가지고 요걸 기재해놨죠, 이렇게. 그런데 다음번을 가보면 이렇게, 이거는 임차인이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한 내역이야. 보면 다 대항력이 있는데 배분요구를 두 사람은 했죠. 정현숙이하고 안승순이가 했어요. 이 사람은 배분요구를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이 배분요구한 법정요리 효력은 여기 거예요. 응? 이거랑 뭐 틀릴 수 없겠지만 이게 이 배분요구 및 이거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여기 보면 정현숙이가 배분 요구를 했죠. 또 안승순이도 배분 요구했죠. 이걸 배분 요구 안 했죠. 이거와 이게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배분 요구를 했으니까 이 정현숙이하고 안승순이가는 정현숙이하고 조한범이 같은 경우는 배분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2018년 3월 9일 날 배분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는 2009년 7월 20일이에요. 2009년 3월 12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분 절차에서 확정일자 이에 의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예상 배당표를 간단하게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람보다 빠를 수는 없죠. 말소기준 권리. 왜냐하면 이 말소기준 권리 같은 압류가 있네. 압류가 2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다 대항력인데 이 사람 뭐냐면 이 세금은 압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정기를 갖고 하는 거죠. 법정기를 보니까 지금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법정길이 수원시청 2007년 1월 29일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이건 당해세라고 볼 수가 있죠. 400만 원 정도 갖고 이게 자지되는 게 있는데 수원시청에서 공매를 위임했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39억이에요. 39억. 그런데 이 법정기일은 얼마냐? 2007년 1월 29일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임차인 확정일자가 이거보다 빠를 수 있겠냐 이게. 이 39억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나의 히든카드가 있어요. 특별우선 채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 변제금이 뭘 갖고 기준을 따지냐? 여기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물권이 아니죠. 어? 더 이상 담보물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럼 뭘 갖고 따지냐? 임차인이 확정일자 갖고 따지는데 확정일자 갖고 이거보다 우선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갖고 따지냐?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이런 요 확정일자 갖고 세우선 변제를 계산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확정일자 갖고는 우선해서 변제받지만 최우선 변제만 현행법상 이제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얼마 가느냐?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미력제권이죠. 과미력제권은 최우선 변제 얼마 받는가는 제가 그 현행법상 얼마인가는 제가 책을 좀 찾아볼게요. 어? 제가 이제 그 지금 현행법상 얼마가 되냐? 이 부분은 183페이지죠. 우리 선생님이 같은 경우가 참 좋으신 분이야. 이걸 또 여러분들은 찾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183쪽은요. 이 상가예요. 가르쳐 주려면 주택을 가르쳐 줘야지. 상가를 가르쳐 주면 저를 170쪽에 있죠. 170쪽.
저를 두 번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까지 해서 그만.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쓰면 가까운게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좀 벗었습니다. 보면 현행법상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얼마냐? 1억 이하일 때 3,400이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니까 여기는 1억 이하일 때 3,400이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2018년 뭐 11월 달이게 당연하게 1억 이하일 때 3,400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주택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400. 또 이 사람도 지금 이 두 사람이 배분 요구한 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렇죠? 배분 요기 하고 안승순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3,500원. 그 두 사람이 배분 요구하고 배분 요구 없자. 이 사람이 3,400 있던 사람은 2,500밖에 안 되는데 3,400 줄까요? 2,500밖에 안 주죠? 이 사람 다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5,000에서 3,400을 빼면 얼마요? 1,600. 그 계산이 됩니까? 자, 좀 웃자고 하는 거니까. 자, 1,600을 인수해야 돼. 이거 인수죠? 요걸 또 사야죠? 얼마야? 3,500에서 1,600을 더하기면 얼마야? 얼마? 그쵸. 그 정도 계산은 나와야죠. 아직 치매 나이도 아닌데. 5,1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거, 이거는. 모사님 아셨어요? 예? 5,100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상이 있죠? 상장. 이게 집이 날컸어요. 수리비, 집수선비를 한 7천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이건 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이죠. 이걸 살 때는 항상 지금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7천만 원 갖고 수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7천, 8천 정도 생각. 여기서는 5,100을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저당권부 채권이 없을 때는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 중에 지금은 이제 낙찰 받으면 11월 달이니까 20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억 이하의 3,400을 주택가에게 이변을 보면 최우선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이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다 물건까지 다 보고 갔다 온 거거든요. 또 제 제자분도 한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이걸 입찰 들어가려는데 이건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입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입찰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음식 장만한 김에 이제 가지도 잡고 뭐 하는 거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찰 또 들어갔어. 입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하고 여기서 지금 입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입찰 기간이 언제냐? 2011년 12월 12일부터 10시부터 2018년 11월 14일이니까 지금 현재죠. 오늘이 바로 2018년 11월 12일 하고도 오후 9시, 8시 54분이네요. 54분. 그러니까 24시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일 동안 입찰 기간 준다는 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니라 새벽 0시에 들어가도 되는 입찰. 직장인들이 공매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여러분 입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평당 얼마에 가느냐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가죠? 네? 평당 650 정도 가죠. 6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몇 평이냐면
127.5니까 이 127.5면은 얼마냐면은 127.5 곱하기 0.3025 하면 38.5죠. 38.5면 계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38.5 곱하기 650만 원 정도면 한 지금 2억 5천 정도 가죠. 그럼 2억 5천만 원인데 이거에 낙찰 받으면 여기다가 얼마 플러스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 5,100만 원 쓰죠? 거기다가 집수리비 한 7천 정도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억 한 6천 정도 되죠? 응? 이 집수리 때문에. 응? 지금은 이제 그럼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응? 이거는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노출 안 시키느냐고 낮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650만 원 정도 더 가겠죠? 이것도 다른 우리가 입찰 들어갈 건데 또 다른 사람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오늘은 그 시세를 가격을 여기서 그냥 1억 3,500 연습하는 거니까 진짜 입찰 들어가면 내일 입찰 들어갈 거지 여러분 모르게 입찰서를 집어넣는 거죠. 오늘은 연습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믿고 여기다가 몇십만 원 또 더 쓰면은 떨어지겠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입찰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입찰을 누르게 되면 여기 제가 이제 그 요번에는 여러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입찰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해볼게요. X치고 요 상태에서 입찰을 요 상태에서 입찰을 누르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보죠. 죽은 사람 소원도 누르는데 뭐 이거 못 들어주면 안 되지, 그죠? 그죠? 자, 입찰을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누르게 되면 이게 문자 뜨죠? 네, 주의해라는 얘기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 규칙 동의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전화번호하고 나오고 다 오죠.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수정사항에 체크를 하고 또 이 공고문 확인도 했다고. 이건 공매 공고문이니까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누르고 입찰 참가 준수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입찰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이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입찰할 때는 여기를 누르면 되고 대리 입찰할 때 여기, 공동 입찰할 때 여기 선택하면 돼요. 여기 입찰 금액은 2013년도인가요? 2014년도 일을 어떤가 이게 최저가의 10% 쓰도록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매수 신청가의 10%.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 쓰면 실수하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네, 요거 누르면 되죠 그냥. 보증 계산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애쓸 기운이 있으면 다 안 됐어요.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입찰 금액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내가 요거는 이제 입찰 금액을 누르려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제가 1억 3,600이 쓴다 그랬죠? 1억 3,600 40만 9천 80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좀 80원이니까 좀 지우고 00. 그러면 1억 3,600 40만 9천 원 되죠? 여러분은 여기다 어떻게 해서 낙찰 받고 싶으면 800원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하면 이렇게 바로 뜨죠. 어디에? 요거는 요거에 10%면은 국법이 적용을 받는 거. 요거에 10%면 국법. 요거에 10%면 국법. 이거에 10%면 신법. 지금은 이렇게 요걸 누르니까 어떻게? 요거에 최저가 10%죠. 이게 이제 공매도
경매처럼 최저가의 10%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납부 총 금액을 확인을 누르면 납부할 금액이 이게 뜬단 말이죠. 그리고 보증금 납부 계산은 현금이고 보증금 납부 계좌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가상 계좌를 신한은행 다 여기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은행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한은행을 선택을 하면 여기다가 선택하면 이 가상 계좌가 신한은행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떨어졌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는 한부 계좌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거는 잔금 납부할 가상 계좌예요. 누르고 이 전자송달이라는 건 내가 매각 결정을 온비디에서 바로 교부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현장에 가서 받고 싶으면 이 현장 누르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각 모든 상에 숙지했다고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공인인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고 인증사무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래서 인증사무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인증사무를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하게 되면 입찰서가 제출했다는 걸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가상계좌가 딱 뜨죠. 여기 보면 이 1339만 7,100원을 어디다 가냐. 가상계좌가 여기에 보면 이 가상 여기 떴죠. 이 가상계좌에 입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금시키기 전에 요 계좌를 적어놔야죠. 요거를. 근데 갖고 오면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냐. 그냥 나의 입찰 내역 확인 이렇게 누르고 끝나버렸어. 그럼 이게 미납으로 돼 있죠. 미납이 뭐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고 내가 가상 계좌를 잊어버렸어. 가상 계좌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냥 긴장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입찰 내역을 나의 온비드를 누르면 돼요. 누르게 되면 내가 방금에 여기 지금 아직 입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니 여기 뜨죠. 그리고 보증금 미납은 나오죠. 그럼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입찰 내역이 떠요. 여기를 확인하면은 가상 여기 이 물건이 현황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앞에 상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우측에 상세 이동을 누르면 내 입찰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찰 내역은 다시 또 공인인서를 아무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나의 입찰 내역은 반드시 공인인서를 인증사무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내가 입찰 들어갔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상계좌를 다시 확인하면 되죠. 지금처럼. 지금처럼 가상계좌가 요건 환불계좌, 요거는 입찰보증 가상 요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의 온비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요 입찰 보증금이 완납 처리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미납이 완납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해야만이 입찰 절차가 모두가 끝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제 이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금처럼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오늘 이제 보면 좀 그 강의를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번 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이 재밌다고 그랬죠. 항상. 지분 물건을 이게 항상 특수 물건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분 공매와 이 법정지상권이 연관되어 있는 게 좋다. 여러분이 특수물건으로 이 돈을 벌려면 항상 지분 경매와 지분 공매, 지분 경매. 지분이 공매로 매각되면 지분 공매가 되고, 지분이 이제 경매로 매각되면 지분 경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부분은 여러분 또 안 보이네.
혼자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특수물건 중에서 지분 공매와 지분 법정 이상권 요 부분이 연관돼.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이제 2분의 1이고 어떤 경우는 이게 2분의 1이라는 게 땅이 한 A가 5분의 4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물이 다른 사람 지분이 5분의 1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B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건물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A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매각이 된다면 아주 이것은 굿이지. 제가 영어는 잘 안 쓰지만 이런 건 좀 써요. 어? 그래서 이런 걸 낙찰받은 걸 여러분이 내가 낙찰받은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 지금 뭐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라. 이게 책에도 써놓은 거니까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걸 오래전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이 관리번호를 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디 있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여기 있네요. 372쪽에 있네. 372쪽에 보면 관리번호가 나올 겁니다. 372쪽에 보면 여기 있다. 2014 2014-086112 086112 우리들은 별로 도움이 안 주죠. 항상 그 선생님 보고 다 하라고 해야지. 003 이런 건 여기서 불러줘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검색을 누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판 거죠. 이 지도를 보면 뭐 이제 그 어디 있냐 이제 그 감정평가서 한번 보여드릴까? 예,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집이 이거죠. 이 주변에는 전부 이렇게 이거는 아까 거고 사진이 아까 그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면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하는 건 뭐 이렇게 주변에 이걸 사진이 앞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안 보시고 제가 요거를 빼서 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여기가 좀 프로디지털력이 있는 데인데 이게 요 한 7분 8분 걸려요. 신형대로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단지게 보면 이제 다들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다주택이 많이 들어있죠. 원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요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를 이게 감정가 3억 1,600인데 이거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거는 한 1,330 뭐 한 1,333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된 거 이게 감정가가 이게. 요게 뭐냐면 땅은 2분의 1 건물은 전체가 이렇게 매각이 된 거지. 이게 땅만 계산했더니 1,300 정도 나와. 근데 가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는 1,700만 원짜리 이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매 나왔다고 이 시세를 말하니까 얼마나 얘기하면 1,500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1,700이라고 이 물건은 1,500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는 1,500에 팔아도 괜찮죠?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 2억 5천까지 떨어지죠. 2억 5천이면 얼마가냐?
1166만 6,666원이요. 이 가격에 사가지고 1,500에만 팔아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매계약 썼죠. 이거를 써가지고 공사업자한테 넘기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이제 한 상태에서 이 비가 찾아왔어요. 나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게 40년이 넘은 거. 40년 뭐 집 보니까 거의 한 50년 거의 돼간 것 같더라고. 근데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한 45세 정도 돼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한테 넘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팔았죠. 응? 팔았어. 그래. 이거 뭐 또 내가 저거를 갖다가 또 공사업체 때 팔으면은 한 4억 정도 벌겠더라고. 4억인가 한 5억 정도. 그런데 이 사람한테 팔니까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한번 1억 5천, 2억 이렇게 정도 이 차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이 할 때 모든 걸 다 여러분이 먹을 수는 없어요. 항상 까치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샀으니까 이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죠. 이거요. 현금 얼마요? 70% 대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낙찰 받은 것도 이것도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한 게 아니지만 이 관리번호만 알면, 관리번호가 알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입찰 결과를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14다 08612003이죠. 이 물건을 나 이거 낙찰 받고 나가지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그러지 알아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자기가 살 건데 왜 단독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거지 사실은. 여기다가 보면 여기다 물건 관리번호를 넣으면 되죠. 2014 다시 0861 다시 003.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 할 때 이게 협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협조 안 해요. 응? 원래 나는 그 원수 잘 갚아요. 여기 상세 입찰격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응? 이거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얼마 받았다 확인할 때는 지금처럼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괜히 뭐 이제 비싼 밥 먹고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단독이잖아요. 단독으로 뭐 700만 원 더 써가지고 1등 한 거죠. 응?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 받으면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 나는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 받잖아. 그러면 아주 자랑스러워. 그럼 이런 물건은 나밖에 못하지. 여러분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왜 다른 사람이 입찰 안 들어갔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이 입찰 가지고 요게 한 8만 원 차이로 다른 사람이 2억 5천 7백 쓰고 내가 이거 써가지고 8만 차이 1등하면 여러분 희열을 느끼죠? 그게 여러분의 한계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거는 단독으로 낙찰 받는다. 내가 이걸 낙찰 받았더니 여기 변호사님이 전화 왔더라고. 이걸 자기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낙찰 받을 건데 왜 그렇게 비싸게 낙찰 들어갔는지 매각이 들어갔는지 이거에 한 번 더 떨어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보다 거의 한 3억으로 올라가요. 이게 잘 몰라서 해. 가격이 덜 떨어졌을 때. 이 때문에 천만에 맞습니다. 나는 단독으로 낙찰 받을 때가 단독으로 낙찰 받고 요거도 먹을 때가 참 많아요. 단독으로 낙찰 받고. 그러면 그게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그런 거래, 왜.
단독이면 더 떨어져 사지. 더 떨어지면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같이 공매로 할 때는 지금같이 특수물건을 하고 남보다 선점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분을 투자할 때는 항상 이 감정가가 뭐냐? 적정하고 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감정가를 부인하는 사람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법률 못 이겨.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2분의 1 있다. 또는 뭐 건물을 2분의 1이다. 땅하고 건물이 2분의 1이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 이 B가 토지 2분의 1이다. 건물 B 2분의 1이다. 이랬을 때 이거를 사가지고 살 때 내가 이거를 매수할 거냐. 매수. 이걸 사는 게 매수죠. 이거를 매도 전략으로 갈 것이냐. 매도. 이게 잘못됐네 화살이. 매수로 가는 건 요거 이렇게 가야죠. 매도는 파는 거니까. 이게 감정가가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다. 이게 큰 거죠. 감정가가 낮을 때에는 이거를 매수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다. 그럴 때에는 매도 전략으로 가죠. 왜냐면 어차피 감정가로 파는 거니까. 그 대부분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겠잖아.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적정한 합리적이니까 나중에 이 공인물 분할 소송에서 이거를 이제 매도 청구하게 되면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감정가로. 그러면 이것도 싸게 사고 이것도 감정가로 사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돈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간혹 받아 보면 한두 번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는 걸 갖고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하는데 돈을 못 버는 실수는 괜찮아요. 내가 샀는데 거의 뭐 그냥 등기비 빼고 팔았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있잖아. 근데 이 원금보다도 밑으로 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다시는 경매나 공매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때는 항상 한번 하다 이익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익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가다 보면 이익이 그래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 그런 걸 투자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그러는 거지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1억을 벌고 2억 버는 건 그건 꿈 깨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처음에 해가지고 소가 뒷동 밟는 거 있죠. 이것도 해가지고 한 2, 3억 버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경매 못해요. 공매 못해.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기대.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처음에 할 땐 큰 돈 안 버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야 돼. 처음에는 2, 3천, 3천, 5천. 그리고 바로 5천까지 해도 바로 1억으로 뛰어 올라가야 돼. 이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돈 안 벌어본 사람이 못 버는 거예요. 한번 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 복권 당첨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나가버려. 그 사람 재생활 못해요. 또 복권이 당첨될 것 같죠? 천만에 왔어요.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